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네요. 이란인들이 7월에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했다고 히스테릭하게 외치며 심지어 보상까지 요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오늘 밝혀진 바로는 바로 그 경로를 통해 러시아가 카스피해에서 이란에 미국과의 전쟁을 위한 무기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MBC 뉴스는 한 유럽 정부의 문서를 인용해 러시아가 카스피해를 통해 이란에 폭발물, 드론 부품,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테헤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군사 무기고를 복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MBC 뉴스가 이 내용을 보도하기 한 달 전쯤 바로 그 경로, 바로 그 카스피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이미 선박들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서 군수품을 운송하던 선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크라이나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 전선구역을 자신들이 맡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블라디미르 푸틴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트럼프에게 절대 이란을 돕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자, 전체 과정을 살펴봅시다. 트럼프가 어떻게 했는지까지 포함해서요. 참고로 트럼프는 지난 6월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이란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줘서 직접 감사 인사를 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무기가 공급되는 구조부터 시작해 봅시다. 유럽 정부 문서와 사방 관리들의 확인에 따르면 러시아는 카스피해를 통해 폭발물, 탄약, 그리고 드론 부품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투 이후 군사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물자들입니다. 왜 바로 카스피해 경로가 선택된 걸까요? 여기에는 극도로 냉소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카스피해는 오직 5나라의 배타적 관할권 아래에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입니다. 끝입니다.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의 군함은 그곳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곳에는 국제 수역이 전혀 없고 오직 5나라의 관할권 아래에 있습니다. 화물선들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트랜스폰더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S라는 식별 시스템인데 항로 자체가 모든 좁은 해협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그 해협들은 워싱턴이나 그 동맹국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즉, 서방 해군이 이 보급품을 가로채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핵심은 이곳이 이란과 러시아의 일종의 내해라는 점입니다. 아무도 이곳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들뿐이기 때문입니다. 크렘린의 이러한 지원 동기는 단순한 동맹의 충성심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기엔 아주 노골적인 사익이 걸려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미국 시설을 공격한 이란의 무인기 한 대 한 대가 미국의 관심과 군사 자원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기고를 보충함으로써 테헤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라크, 시리아, 예멘의 친이란 세력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중동 상황이 복잡해지면 워싱턴이 키예프로 보낼 수 있는 지원 규모는 대체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연설 반응입니다. 즉, 오케이 키예프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유럽인들도 우리에게 패트리엇 미사일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분을 나중에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한 무기 공급 경로로 동시에 두 전선에 타격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실제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이 이 미사일의 3분의 1을 중동에서 사용한 이유였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란은 여전히 같은 무기로 미군 기지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로 최소 18명의 미군이 이 지역에서 사망했습니다. 재정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MBC 뉴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모스크바와 테헤란 간의 전략적 동맹 심화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면전 초기 몇 년의 거울상처럼 보입니다. 그때는 반대로 이란이 러시아를 도왔습니다.
이란은 완성된 샤헤드 공격 드론뿐만 아니라 그 생산 기술 자체도 러시아에 넘겼고, 모스크바는 이후 이 기술을 현대화하여 대규모 자체 생산에 나섰습니다. 더 심각한 이익의 연결선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언급한 지원 분야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물리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위성 사진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중동 내 거점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정찰 정보와 타격 정보를 이란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란이 이 지역에서 미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한 겁니다. 즉, 위성 사진, 정찰 정보, 거기에는 어디를 타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실제로 타격할 수단까지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한때 이 공급망을 무력으로 끊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3월 말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 카스피 해안에 위치한 이란의 반다르 안잘리 항만단지를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정보에 따르면 바로 그곳이 러시아에서 무기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이후로 운송이 재개되었고, 지금은 거의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급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큰 차질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왜인지 아예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모스크바와 테헤란 사이에 이런 협력을 애써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론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전체 그림이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이러한 공급이 실제로 이란의 손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상하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정보기관들은 이란 군사 인프라에 가해진 피해에 대한 완전한 평가도 여전히 진행 중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무기가 공급되는 경로 자체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이 경로가 실제로 테헤란의 전투 능력 회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시간적 맥락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월 중순에 이미 미국과 이란은 60일간의 휴전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 이 휴전이 또 2달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전투 중단 기간을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고 무기고를 보충하는 데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헤란의 목표는 언론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란 영토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12일간의 전쟁과 현재의 분쟁과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폭발물과 드론 부품을 공급한 시기는 바로 이란이 정보에 따르면 실제로 평화적인 목적이 아니라 군사 훈련을 위해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군사 행동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키예프도 모스크바와 테헤란 사이의 이 공급 경로를 여러 번 공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6월 25일 밤에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카스피해의 목표물에 장거리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때 3척의 선박이 타격을 받았고 그중 2척은 이란에서 무기를 공급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필라노프스키 유전의 석유 시추 플랫폼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러시아 해군 소속 12418 몰니아급 미사일 보트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카스피해 해역에서 장거리 타격으로 매우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서 군수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된 선박들과 군함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에 따르면 타격을 받은 선박 중 하나인 에베게이오는 이란에서 러시아로 군수품을 운송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국에 따르면 그곳에는 탄약과 포탄이 있었고 해당 선박이 정박해 있던 항구 자체가 주요 공격 목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는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의 무역을 위한 남북 국제운송회랑의 물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한 테헤란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참고로 이는 매우 중요한 곳을 타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 외무부는 상선에 대한 공격으로 선원이 사망하고 또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을 유엔 헌장 제2조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치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시에 따라 유럽을 이스라엘의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유엔 헌장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란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려 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란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통화를 했고 이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이 우리가 실수로 공격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테헤란은 공개적으로 그 선박이 민간 선박이라고 주장했고 당시 카스피해에 대한 공격도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선박에 군사 화물이 실려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널드 트럼프가 6월에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과 비교해보세요. 지지자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중국과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와 만나고 그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완전한 중립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가 이란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 준 것에 대해 그의 말에 따르면 2026년 봄에 그는 직접 베이징과 모스크바에 이란을 무기를 절대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당시 평가에 따르면 푸틴과 시진핑 모두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오케이, 도널드 트럼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6월에 직접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에게 그들이 이란을 독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주목할 점은 그 당시에도 도널드 트럼프 본인조차 끝까지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공개 발언에서는 푸틴이 그가 표현하길 약간 이란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미 그때부터 그렇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모스크바의 중립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쪽을 택했죠.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물론 이건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전쟁 한가운데서 미국 대통령이 대머리에 씻지도 않은 푸틴에게 감사를 표하는 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테헤란을 돕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한 지 거의 2달이 지난 지금 MBC 뉴스는 유럽 정부의 문서를 바탕으로 중립 같은 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이란에 폭발물, 탄약, 드론 부품, 심지어 경로에 대한 정찰 정보까지 제공해왔습니다. 이 경로는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이 물리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경로를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않은 듯하며 계속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란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게는 이번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또다시 자국 정보기관이나 유럽 정보기관보다 러시아 독재자를 더 믿는다고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